2026년 1월 1일. 이 날짜 혹시 청취자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관심 분야와 관련이 있다면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중요한 날짜죠?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가 전 세계 무역 질서에 정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12AM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게 좀 길죠? 네,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탄소 국경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아, 탄소 국경세요? 네, 그러니까 EU 영내로 들어오는 특정 수입품들 있잖아요. 네. 그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이 EU 기준보다 만약 많다. 그러면 그 차이 나는 만큼 비용을 내라. 이런 제도입니다. 아하, EU보다 탄소 규제가 좀 덜한 나라에서 만든 제품에는 일종의 탄소 비용을 매기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딱 그거죠. 이게 단순히 뭐 환경 규제다. 이걸 넘어서서 어쩌면 무역 환경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서요. 이 CBAM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의 물류나 수출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제도의 핵심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향을 좀 가늠해 보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제도가 뭐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이미 부분적으로는 시작이 됐죠. 아, 벌써요? 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전환기간이라고 해서요. 일단 보고 의무 같은 것들이 적용되고 있어요. 보고 의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2026년 1월부터는 인증서 구매 의무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 장벽, 뭐랄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합니다. 네, 무역 장벽이요. 그렇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무역 장벽이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제도의 무게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이 CBAM에 뭐랄까 레이더망에 딱 걸리는 건가요?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죠? 왜? 현재로서는 6개의 분야가 주요 대상입니다. 6개요. 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그리고 수소. 이 품목들을 EU로 수출하려면 이제 CBAM 규정을 따라야 하는 거죠.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좀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철강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주목했던 부분이 이 6개 품목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U가 이미 밝혔어요. 2025년 말, 그러니까 전환기간 끝날 때까지는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이런 기본 소재를 쓰는 하위 제품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확대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요. 자동차 부품까지요? 네.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유기화학 제품이나 플라스틱 같은 다른 산업 분야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 업종에 해당 안 된다고 해서 뭐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적용 범위가 계속 넓어질 수 있다니 이거 정말 큰 변수인데요. 그럼 현재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 아니면 뭐 앞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 건가요? 이걸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도 궁금합니다. 핵심 의무는 역시 2026 본격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데요. 이후에 있는 수입업자가요. 매년 5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에 수입한 품목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총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그 양에 맞게 CBAM 인증서라는 걸 사서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서를 사서 제출한다. 결국 탄소 배출량만큼 돈을 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이 인증서 가격이 또 EU의 배출권 거래제, ETS라고 하죠. 그 가격이랑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의무를 제대로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환 기간 중이랑 2020년 이후랑 제재가 좀 다르겠죠. 네, 다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전환기간 동안에는 분기마다 보고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걸 제대로 안 내면 탄소 배출량 톤당 10유로에서 최대 50유로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톤당 최대 50유로요? 적지 않네요. 네, 만약에 뭐 고의적이거나 계속 반복해서 위반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26 본격 시행 후에는 내야 할 인증서를 안 냈다. 그러면 그 미제출 인증서 한 개당 100유로 벌금입니다. 100유로요. 인증서 하나당이요? 네. 그러니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일수록 내야 할 인증서 수가 많아질 테고 그럼 벌금 규모도 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거죠. 10유로 과태료에 인증서당 100유로 벌금이라 이거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제도가 바뀌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중소기업 중한위에서 2023년 9월에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국내 중소수출기업 10곳 중에 8곳이 이 CBM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곳 중 8곳이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제도가 정말 코앞까지 왔는데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아직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건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죠.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뭐 대기업들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팀을 꾸리거나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보 얻기도 어렵고 전문 인력도 부족할 텐데요. 아,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같네요. 네. 게다가 이런 움직임이 이유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런가요? 네. 마치 뭐 경쟁이라도 하듯이 다른 주요 국가들도 비슷한 제도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유만 신경 쓸 게 아니네요.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가요? 대표적으로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CBM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대상 품목은 EU의 6개 품목에다가 세라믹이랑 유리까지 포함할 것 같아요. 영국도요? 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청정경쟁법이라고 클린 컴피티션 액트, 이걸 2025년 시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방식이 좀 다른가요? 제품, 석유화학 이런 거 포함해서 12개 분야 수입품 중에서요. 미국 평균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제품의 비용을 매기는 식입니다. 그리고 호주도 있어요. 호주도 2027년 목표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분야에서 CBM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와, 주요 교역 성대국들이 줄줄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건 정말 글로벌 무역의 어떤 뉴 노멀이 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피할 수 없는 흐름이죠.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특히 우리 K 물류산업은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한국 경제는 아시다시피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탄소 배출이 좀 많은 산업 비중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 구조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EU 수출 비중도 꽤 높고 또 공정 특성상 단기간에 탄소 배출을 확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CBM의 직접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네, 철강 산업의 어려움은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어쩌면 오늘 저희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일 수도 있겠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CBM이 단순히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탄소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크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아하. CBM은 제품 생산할 때 나오는 직접 배출, 그리고 생산에 쓴 전기 같은 간접 배출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원료를 가져오고 최종 제품이 EU 국경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운송까지요? 와. 네. 그러니까 공급망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의 탄소 발자국을 다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운송까지 포함된다는 점, 이게 정말 결정적이네요. 이건 그럼 더 이상 제품 만드는 수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품을 실어 나르는 우리 물류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이랑 과제가 주어진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제품 자체는 저탄소로 잘 만들어도 운송 과정에서 탄소를 막 뿜어내면 CBAM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급망 전체, 흔히 말하는 스콥 3, 배출량 관리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겁니다. 스콥 3요? 네.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 운송, 유통, 사용, 폐기까지 이르는 그 가치 사슬 전반의 탄소 배출을 다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와, 범위가 정말 넓네요. 그렇죠. 이걸 하려면 단순히 우리 회사 배출량만 계산해서는 안 되고요. 물류 파트너사를 포함한 협력사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데이터를 연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들과의 데이터 연계. 네. 어떤 운송수단을 썼는지, 경로는 어땠는지,
연료 효율은 어떤지 등등 아주 세부적인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또 관리되어야 하는 거죠. 정말 이건 거대한 과제처럼 들리는데요.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관리라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 속에서 최근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요? 좀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 같은 게 있었다던데요? 네, 다행히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27일자로 EU 이사회에서 CBAM 전환기간 운영 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어요. 아, 개정안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주요 내용은 소규모 수입권에 대한 보고 의무를 좀 간소화하거나 면제 기준을 높여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 중소기업 부담 완화요? 네. 이 조치로 인해서 통계적으로 보면요, 전체 수입업자 수의 약 90% 정도가 보고 의무 같은 것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90%나요? 와, 그럼 이제 정말 한숨 돌려도 되는 걸까요?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건가요? 여기서 또 중요한 약간 함정 같은 게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네, 어떤 함정이죠? 수입 건수나 업체 수 기준으로 보면 90%가 완화 혜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업체들이 처리하는 물량이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습니다. 아, 물량 기준으로는 다르군요. 네, 그렇죠.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보면요, EU로 수입되는 총 탄소 배출량의 99% 이상은 여전히 CBAM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분석이에요. 아, 99%요? 그러니까 작은 거래들은 많이 빠지더라도 실제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거래나 주요 품목들은 여전히 그대로 규제를 받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럼 결국 우리 주력 수출 기업이나 큰 물류 기업들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그렇게 큰 위안이 되지는 못하겠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규제 대응의 본질적인 필요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결국 피할 수 없는 이 도전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된 여러 대응 방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탄소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탄소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이요? 네,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망 전 과정에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대응도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알아야 뭘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EU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론에 딱 맞춰서 측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EU 기준이요? 네, 예를 들어서 운송 부문에서는 국제 표준인 ISO 14083, 그러니까 ISO 14083 이런 검증된 방법론을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내부 관리용이 아니라 나중에 EU 당국에 증빙 자료로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ISO 14083. 네. EU 기준에 맞는 측정 시스템 구축, 이게 우선이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회사 배출량만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봐야 한다면 협력사들 데이터는 어떻게 얻고 관리해야 할까요? 그게 또 문제겠네요. 네, 그 지점이 바로 두 번째 핵심 과제인 공급망 데이터 통합 관리로 이어집니다. 데이터 통합 관리? 네, 이제는 협력사, 특히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 파트너사들과의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필수가 되는군요. 그렇죠. 어떤 원료를 썼고 어떤 운송사가 어떤 경로로 또 어떤 연료를 써서 운송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투명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위해서 데이터 위변조를 막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같은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고요. 아, 블록체인까지요? 협력사와의 데이터 연계와 투명성 확보. 네,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으로 넘어가야겠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좀 더 직접적인 감축 활동이죠. 바로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입니다. 친환경 운송수단이요? 네,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기나 수소 기반의 화물 운송수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 트럭, 수소 트럭 같은 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철도나 해상 운송을 연계하는 복합 운송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바이오 연료 사용 가능성 같은 걸 타진해 볼 수도 있고요. 운송 효율성을 높이는 경로 최적화 같은 그런 운영 개선도 중요합니다.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이나 복합 운송 확대 이런 노력들을 기업이 혼자 다 하기에는 좀 부담이 클 수도 있을 텐데요. 혹시 정부나 외부의 지원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네 번째 전략이 바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입니다. 정부 지원 활용. 네, 현재 환경부 같은 관련 부처에서 중소 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EU CBAM 대응을 위한 컨설팅이나 교역 지원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론 교육이라든지 설비 투자 지원이라든지 활용 가능한 정책 자원들을 좀 꼼꼼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정부 지원 활용도 중요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개별적인 대응들을 넘어서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모든 노력을 다 아우르는 ESG 경영체계 내재화입니다. ESG 경영 내재화. 네, CBAM 대응을 단순히 비용 문제나 규제 준수로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ESG 경영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전세적인 차원에서 탄소 중립 목표와 로드맵을 세우고 이걸 실행할 전담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또 GRI, 그러니까 GAI의 AIR, I, TCFD, TCFD, SBTI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 많이 언급되죠. GRI, TCFD, SBTI. 네, 이런 기준에 맞춰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게 규제 대응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첫째, EU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둘째, 협력사 포함 공급망 데이터 통합 관리, 셋째, 친환경 운송 전환 및 효율화, 넷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ESG 경영 내재화, 이렇게 5가지 방향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 전략들이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EU CBAM은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비슷한 규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라는 점, 그리고 특히 운송을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탄소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우리 물류 및 수출 기업들에게 정말 큰 도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까 자료 마지막 부분의 질문처럼요. 규제에 끌려가는 기업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규제를 기회로 삼아 앞서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인가? 어쩌면 이번 변화가 우리 한국 물류 산업이 글로벌 그린 물류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 저탄소 운송 솔루션 같은 것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주로 규제 내용이랑 대응 전략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앞으로 기업 활동에서 이 탄소 배출량 측정과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질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정말 방대한 데이터가 쌓이게 될 텐데요. 네,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단순히 규제 준수용으로만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분석하고 활용해야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거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까지 연결할 수 있을까? 탄소 데이터를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을 풀어야 할 정말 중요한 숙제이면서 동시에 또 새로운 기회가 숨어있는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 우위 확보,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서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CBAM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 앞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각자의 길을 찾아 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